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매섭게 쳐대는 동해 유독불길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흘렀던 그날 밤, 평소 화목하기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던 어느 가정으로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하나가 침입했어요. 돈을 훔쳐갈 목적으로 몰래 담장을 넘고 창문을 뜯어내며 잠입 해온 도둑이었죠. 도둑을 마주친 그 집의 가장은 사랑하는 아내와 유치원생 외동딸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잠시간의 치열한 몸싸움 끝에 경찰이 도착하면서 도둑은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지만 온몸을 내던져 가족을 지켜낸 가장은 큰 부상을 입은 탓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고야 말았죠.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아내 또한 남편을 잃었다는 충격으로 마음앓이를 하다가 오래지 않아 임종을 맞이했고 졸지에 혼자 된 유치원생 외동딸은 보아원으로 옮겨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30대 후반에 접어든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전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예상하고 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도둑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예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외동딸이 바로 저였던 거죠. 갑작스럽게 생활 환경이 변해버린 모든 어린이들이 그렇겠지만 처음에 전 고아원 생활에 좀처럼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시절을 돌아보면 눈에 눈물이 흥건하게 며칠만치 너무나도 외로웠으니까요. 애초에 가족의 정이란 게 뭔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았더라면 차라리 덜 외로웠을 테지만 전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과 뜨거운 부모의 사랑을 온몸에 받는 외동딸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하루아침에 피부치 하나 없는 고아원으로 옮겨졌으니 쉽사리 적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전 당시 유치원생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잘 살아남아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다시는 누구도 해칠 수 없도록 강한 어른이 되자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일생일대의 꿈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지켜내는 것이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체 조건이 좋았던 저는 성인이 되기가 무섭게 여군에 입대를 했어요. 일생일대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여군 특전사 부사관으로의 입대를 선택했던 거죠. 그렇게 충실히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로는 군 경력을 살려 보안업체 직원으로 취업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으로서 처음 가스총을 받은 제가 배치받은 첫 근무지는 다름 아닌 은행이었어요. 물론 그 또한 제가 먼저 자청한 근무지였습니다. 도둑으로부터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몸 내던지셨던 친정아버님처럼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또한 장차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 남편을 만난 곳이 바로 그 은행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이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평범한 대학을 졸업한 뒤 평범한 입사 과정을 거쳐서 평범한 은행원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남편과 다소 불우한 성장 배경을 가진 저.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의 눈이 딱 맞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도둑이었습니다. 당시 남편과 저는 저희의 직장인 은행 가까운 어느 원룸 건물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처럼 각자 퇴근한 저희가 각자의 원룸으로 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남편의 외마디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급히 달려가 보니 남편은 얼굴이 허옇게 질린 채로 겁에 질려 바짝 얼어붙어 있었고 마침 남편의 원룸에서 뛰쳐나온 누군가가 후다닥 도망치는 모습이 제 눈에 띄었어요. 순간 도둑이구나 빠르게 판단한 저는 괴한을 즉시 추격해 특정 부사관 시절 갈고 닦은 솜씨로 단번에 제압하고서는 경찰서로 인계했죠.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준비해봤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가져온 케이크가 썩 달갑지 않았습니다. 도둑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려다 생을 마감하셨던 친정아버님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툴툴댔어요. 케이크 같은 거 사올 시간이 있으면 가서 호신용품 같은 거라도 사다가 집에 비치해 두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자기 몸 하나 정도는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죠. 그러자 남편이 면목 없다는 듯 고개를 떨고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여리여리하고 가늘퍼 보이던지 사람 마음 참 이상해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도 대화 한마디 나누어 본 적 없던 그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제가 옆집 살아서 제 연락처 드릴 테니까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내가 바로 달려와서 도와드릴게요. 덕분에 인연을 맺게 된 저희는 남편이
먼저 사랑 고백을 해오면서 연인이 되었어요. 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선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늘 하잖아요. 당시 남편이 딱 그랬었더라고요. 모든 것이 평범했던 남편에게 딱 한 가지 특별한 지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문이었거든요. 대대로 몰려내려오는 지병으로 인해서 당뇨하기 일수인 그런 집안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이처럼 남편은 건강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여군으로서 특전사 부사관으로 전역했던 데다가 도둑도 떡하니 제압해버릴 만큼 튼실한 저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다만 그때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일생일대의 꿈 아니었냐고요? 그거야 물론 그랬지만 솔직히 남자들에게 상처를 조금 받았었거든요. 이 사람이다 싶었던 남자들을 몇 번 만나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가 무섭게 이별을 통보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숨긴 채로 결혼을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었던 거죠. 이 남자도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요. 하지만 남편을 향해 깊어가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었던 저는 아주 크게 용기 내어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있잖아.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나 고아원 출신이다. 고아원? 아니 어쩌다가? 나 어릴 적에 집에 도둑이 들어왔었는데 아버지께서 도둑이랑 맞서시다가 그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마음의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난 내세울 거라고는 당신을 향한 사랑 하나밖에 없어. 이런 나여도 괜찮을까? 그러자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이 무언가 크게 결심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내가 해야 할 것 같은걸? 대대로 물려내려온다는 우리 집 지병. 그거 만만한 거 아니야. 어쩌면 나도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을 또 한 번 잃게 되는 거잖아.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우리 결혼하자.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줄게. 그 말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제 가슴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던 뼈저린 외로움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이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와준 남편에게 전 약속했어요. 당신의 아내가 되어주겠노라고요. 당신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 없도록 곁에서 건강관리 잘 돌보아 주겠노라고요. 과거의 상처와 일찍이 낙처올지 모르는 죽음마저 갈라놓을 수 없었던 깊은 사랑.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아주 뜻밖의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남편과는 다르게 시댁은 무척이나 남다른 집안이더라고요.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지병으로 인해 단명하기 일수인 집안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실상 준 재벌집에 가까운 제약회사 집안이었죠.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느냐면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아니 글쎄 집에 주차장이 떡하니 있더라니까요. 차 두어 대 들어가는 차고가 아니라요. 10대 정도는 좋게 주차하고도 남을 주차장 말이에요. 심지어 주차자리마다 벤츠니 BMW니 하는 외제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죠. 시댁 건물은 당연히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고요. 시댁 식구들의 면면 또한 그야말로 대단했어요. 먼저 시어머니께서는 가문 내력인 지병으로 인해 일찍이 단명하신 시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제약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남편의 형제들 모두가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였어요. 남편에게는 위로 형 하나, 아래로 남동생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시아주버님과 시동생 되는 두 형제 모두 의사이면서 동시에 시어머니 소유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내 시동생의 아내인 제 손아래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서 또한 의사이자 시댁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습니다. 더욱이 시동생은 유달리 명석했던 덕분에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시댁의 제약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후계자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제 남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범한 사람이었죠. 시아주버님 그리고 시동생과는 다르게 평범한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은행원이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대단한 집안의 고아 출신인 제가 며느리감이라며 인사를 드리러 가니 시어머니께서 첫 대면부터 아주 대놓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둘째한테 고아원에서 자란 처자라는 얘기는 미리 들었지만 내 입장에선 워낙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 솔직하게 털어놓으렴. 너 사실은 고아 아니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은 친정 부모님께서 엄청 대단한 분이실 거잖니.
저명한 교수님이라던가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하는 회장님이라던가 도 못해 국회에서 나란히 하시는 분이라던가 사실은 대단한 직업 여식이면서 장차 시어머니 될 사람 인품이 어떤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고월하고 거짓말 친 거잖아. 그렇지. 그게 두 분 다 저 어릴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고아원에서 자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혹시 너라도 대단한 사람이니? 미국에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수재라던가 자수성관갑부라던가 설마 하니 여군 출신의 은행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게 사실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버리면 우리 집안 꼴이 참 우스워질 것 같거든. 외람되지만 맞습니다. 여군 특전부사관으로 전역한 뒤에 은행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아드님의 격차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격차를 뛰어넘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무 밉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어머니, 너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니? 여자가 우중 못났으면 몸 쓰는 일이나 하고 살아. 듣기 싫으니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우리 집안에서 너한테 내어줄 자리는 운전기사 자리밖에는 없어.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위 잘난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집을 나와 혼자 원룸에 자취를 하며 평범하게 살아왔던 것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잘난 첫째와 더 잘난 막내 아들 사이에서 혼자 평범한 둘째 아들인 제 남편이 미운 우리 새끼였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왜 결혼을 반대했느냐고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미운 우리 새끼 취급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런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든 굳이 나서서 반대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느냐고요? 그게 사실은 제가 시집가고자 했던 자리가 사실상 시댁의 맏며느리 자리였기 때문이었어요. 시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포기한 상황이셨거든요.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지병으로 인해 언제 단명할지 모르는데 괜히 결혼했다가 남의 집 귀한 여식을 젊은 과부 만들 수는 없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던 시아주버님의 결심이 어찌나 확고하던지 시어머니께서는 도저히 말릴 방도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시댁의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실상의 맏며느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위세 대단한 집안의 안주인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에게 맏며느리 자리를 넘겨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상황이 이처럼 복잡하니 제 결혼은 아무래도 성사가 되기 어려운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은 결혼 반대에 최선을 다해 맞섰죠. 저는 저대로 여군 특전사 출신이기에 남편을 더 잘 지켜줄 수 있다. 과거 원룸 도둑 사건 때도 내가 남편을 지켜주었다. 나처럼 든든하고 믿음직한 며느리감이 또 없을 거다 하는 말로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언제 단명할지 모르는 날 사랑해줄 세상 유일한 여자다 하는 말로 시어머니와 맞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좀처럼 결혼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그런 저희 부부의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던 건 시댁 제약회사의 후계자인 시동생 덕분이었어요. 저희의 결혼이 무산될 것만 같던 어느 날 시동생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둘째요.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게 될지도 모르겠다면서요. 제 생각도 그래요. 솔직히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일생일대의 꿈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는데 저 때문에 남편이랑 어머님께서 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 행복만을 위해서 시댁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약회사의 후계자잖아요. 집안에서도 힘이 좀 되거든요. 어머니도 제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저 한번 믿어보세요, 형수님. 이에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은 채로 부탁한다며 대답했고 시동생은 곧장 시어머니에게 결혼 허락을 받아주었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대대로 단명하는 이유가 유전병 때문이잖아요. 큰형도 결혼을 포기해버린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빨리 죽을지 모르는 아들이면 아무한테나 막 장가보내고 그래야 된다는 거니 단명하는 집안에 시집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넙죽 처리라도 하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형수님이 어쩌면 우리 집안에 큰 축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형수님 정도로 건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면 우리 집안 유전병을 물려받지 않은 건강한 손주도 떡하니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어머니,
유전병은 현대의학을 통해서 극복할 수도 있지만 건강한 유전자의 만남을 통해서 극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못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의 안주인 입장에서는 유전병을 극복해낸 건강한 손주를 얻는 것이 일생일대의 꿈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 이후 오래지 않아 쌍둥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시댁 가문의 유전병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긴 시간 이어져 왔던 단명이라는 가문의 슬픔을 끊어내는 순간이었고 또한 시어머니께서 큰 깨달음을 얻어 개과천선하게 된 순간이기도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건강한 쌍둥이 아이를 품에 안아들던 바로 그날부터 개과천선하셨고 친부모님보다 100배는 더 자애롭고 100배는 더 사랑을 쏟아주는 가족이 저에게 되어주셨거든요. 덕분에 전 평생의 꿈이었던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앞으로는 웃음꽃만이 가득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제 결혼의 은인이었던 시동생이 생사를 오가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당시 시동생은 제약회사 관련 업무로 인해 부산에 출장을 떠나던 길이었는데요. 불운이 닥쳐오려고 그랬던 모양인지 시동생의 운전기사님께서 갑작스런 부친상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셨고 시동생은 직접 차를 몰아 부산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아무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저와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동생은 이미 사경을 헤매며 응급수술을 받고 있었죠. 참 다행스럽게도 시댁은 의료계에 좋은 인맥들이 많았어요. 덕분에 시동생은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죠. 적어도 숨은 붙어있는 채로 수술방에서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과장, 교수급 의료진들이 총동원되어 수술을 한 끝에 얻어낸 최선의 결과가 적어도 일단 사망은 막았다였을 만치 참혹한 사고였고 또 그만치 시동생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어요. 당장 내일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전 시동생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때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내기는 싫었어요. 또한 시동생은 저와 남편을 이어주었던 결혼의 은인이었기에 더더욱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러나 저는 시아주버님과 동서처럼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런 제가 시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간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직장의 휴직계를 제출해놓고는 그 시간부로 시동생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 병원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어요. 단 한시도 병원을 떠나지 않으며 의식조차 없고 희생할 수 있으리란 보장조차 하나 없는 시동생의 병과 노에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보니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인데 친혈 6인 시아버님과 시동생의 아내인 동서는 병원에 콧배기조차 안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시아주버님과 동서는 의사였는데도 병원에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런 두 사람이 병실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시동생의 생사를 오가게 된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래도 일단 오기는 왔구나 하는 마음에 한시름 놓은 저는 병관호를 시아주버님과 동서에게 맡겨둔 채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당시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참이었기에 집에서 샤워라도 하고 얼른 돌아올 요령이기도 했었고요. 시아주버님과 동서에게 생사를 오가는 시동생과의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배려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시동생의 병실에 차키를 두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걸음을 돌린 저는 시동생의 병실 앞에서 급히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시동생의 병실에서 시아주버님과 동서의 뜨악스러운 대화가 넘어왔거든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큰아 주버님이랑 저 둘 다. 이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 남편에게 도저히 못할 짓이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서로 딱 맞아떨어져 버린 것을. 막내한테는 미안하지만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 나중에 벌 받을 거예요. 저희 꼭 벌 받을 거예요. 그럽시다. 우리가 벌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라면 나중이라도 꼭 받읍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 대화를 들으며 제 머릿속에는 정말이지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 생각들의 대부분은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도저히 시아주버님과 동서의 사이를 의심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을 만치 의심스러운 대화였으니까요.
그건 그냥 누가 들어도 생사를 오가는 사람 앞에 두고 나누는 불륜 커플의 대화였다고요. 심지어 두 사람은 그냥 불륜도 아니고 시아주버님과 동서 사이의 폐륜이었고요.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병실을 몰래 들여다본 저는 소리 없는 기함을 터뜨리고야 말았어요. 시아주버님이 동서의 손등을 어루만지면서 다독이는 모양새가 세상 그렇게 다정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기척을 느낀 시아주버님이 저를 돌아보시더니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제 차키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재수씨, 차키 두고 가셨더라고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운전 조심해서 다녀오시고요. 혹시 사고 날지도 모르잖아요. 하는 시아주버님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버렸습니다. 방금 그 말이 대체 무슨 문제이길래 소름까지 돋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날 그때 시아주버님은 누가 봐도 불륜과 폐륜을 의심할 만한 대화와 장면을 저에게 들킨 거잖아요. 그랬으면 적어도 둘 중 하나는 해야지 맞는 거죠. 제가 본 것이 오해면 오해라고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걱정하는 그런 사이 아니다는 발뺌이라도 하거나. 그런데 시아주버님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저 속을 알 수 없는 미소와 함께 저에게 차키를 건네며 운전 조심해라, 사고 날지도 모른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죠. 심지어 시동생의 사고 원인은 교통사고였고요. 즉 당시 저를 향했던 시아주버님의 말과 행동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너 우리 사이를 다 알아버렸구나. 가는 길에 운전 조심하렴. 너도 시동생처럼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게 될지도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버렸어요. 폐륜 관계를 들킨 시아주버님과 동서가 교통사고를 가장해 시동생을 처리하려고 했고, 폐륜 관계를 알게 된 저 또한 시동생처럼 교통사고를 위장해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들 참 위험한 사람이다. 그 와중에도 다행이었던 건 제가 여군 특전사 부사관 출신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그 자리에서는 시아주버님 앞에서 표정 관리를 성공한 덕분에 제 속내를 들키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또한 앞으로 시아주버님과 동서가 어떤 해코지를 꾸민다고 한 듯 쉽사리 당하지 않을 자신감 또한 있었고요. 다만 제가 둘의 폐륜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었던 이유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야 직접 목격한 내용이 있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시동생을 위해서라도 시아주버님과 동서의 폐륜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이에 저는 시동생의 병관호는 남편과 간병인에게 잠시 맡겨둔 채로 시아주버님과 동서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직장에 복직해 출퇴근을 하는 척 둘의 체류 냉각을 잡아내기 위해 은밀하게 따라붙었죠. 그랬더니 이상한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먼저 시아주버님은 매일 아침 직접 차를 끌고 동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서를 태워서 함께 출근을 했고 밤이면 함께 퇴근해 동서를 집에 내려놓은 뒤에 귀가했죠. 물론 두 사람은 시댁의 제약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사이였기에 카풀을 하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 눈엔 그게 아니었어서요. 전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집에서 각자 자기 차를 타고 각자 출퇴근을 해왔던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동생의 교통사고 이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사람들이 시동생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함께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정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제약회사에서 함께 퇴근한 두 사람이 시아주버님의 차를 타고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냥 호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같은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둘이 같은 객실로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시아주버님과 동서 쪽에서는 제가 뒤를 밟고 있다는 김새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희 집 근처를 서성이는 인기척이 느껴지더니만 제가 호텔 현장을 촬영한 바로 그날 밤에 누군가가 저희 집 문에 쪽지 한 장을 끼워놓고 사라졌더라고요. 그 쪽지 내용을 확인한 저는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쪽지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쌍둥이 아이의 이름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고 이런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곧 제삿날 치르게 해줄게. 누가 봐도 위협적인 쪽지였고 저와 남편은 평소 다른 사람에게 밉보이며 살지 않았기에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패론 사실을 저에게 들켜버린 시아주버님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위협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생사를 오가던 시동생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거든요. 아무리 사망이 사실상 예견된 상황이었다 한들 전도 유명한 젊은 생명의 사망 앞에서 조문객 모두가 눈물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장례식장에서 입가에 웃음기를 남들 몰래 머금고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뜻밖에도 임종한 시동생의 아내인 동서였죠. 전 동서가 몰래 머금은 미소가 너무나도 수상해 유심히 지켜봤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가더군요. 나에게 위험용 쪽지를 남긴 쪽이 시아주버님이 아닌 동서 쪽이었던 거구나. 솔직히 저로서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전 그동안 적어도 동서만큼은 자신의 불륜 행각에 대해서 시동생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마침 동서가 시아주버님과 둘이서 장례식장에 딸린 방으로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다시금 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물론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은 채로 말이죠. 드디어 다 끝났네요. 이제 안심해도 되겠어요. 재수씨. 네, 그동안 여러모로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큰아 주버님. 남은 건 둘째 아주버님 뿐이니까요. 이제 둘째 아주버님만 처리하면 돼요. 제약회사 주주들 쪽 동향은 어떻던가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워낙에 극비리에 진행해왔던 일이잖아요. 일단 그 문제야 뭐 주주총회 열어서 선언만 하면 되는 일이고요. 일단 저희는 둘째 아주버님 처리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해요. 둘째 아주버님이 처리되는 날이야말로 저희가 원하던 모든 걸 이루게 되는 날일 테니까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제 입을 턱 틀어 막았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반격을 날리려던 저는 공격 의사를 거두었어요. 제 입을 틀어막은 채로 조용히 속삭이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거든요.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얘기하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조용한 구석으로 나왔는데요. 뜻밖에도 남편 또한 시아주버님과 동서의 폐륜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더라고요. 언제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아주버님이랑 동서가 처음으로 서방님 병관으로 오던 날, 그때 난 분명 보고 들었어. 그건 누가 봐도 폐륜 관계였다고? 겉보이게? 두 사람이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찍어 놓았어. 이 정도면 의심의 여지도 없는 거잖아. 당신은 언제부터? 이전부터 꾸준히 짐작은 하고 있었어. 오며 가며 서로 스치는 형이랑 재수씨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묘하게 끈끈하더라고. 그래서 불길해하고만 있었는데 형 차 조수석 시트 밑에서 웬 여자 속옷이 하나 나오더라고. 근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형. 결혼 포기한 채로 여자 보기는 돌같이 하는 거. 그런 형이 묘하게 끈끈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재수씨였고 그래서 내심 확신하고 있던 참이야. 그랬구나. 근데 오늘 얘기는 무슨 뜻일까? 동서가 그랬잖아. 주주총회 어쩌고 하면서 졸제 아주버님만 처리하면 자기들 목표 다 이루는 거라고. 제약회사 경영권 때문 아닐까? 후기자였던 막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누군가는 경영권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어찌되었건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 아들이라 상속받게 될 지분이 꽤 크거든. 그래서 아마도 날 처리해서 내 지분까지 자기들이 먹어 치우려는 것 같아. 당신 뭐 짐작하는 일 있어? 그게 사실은 시동생 사고부터가 그냥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주버님 재수씨 사이에 패론을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을 못 저지르겠냐고. 1차로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시동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당신도 제거해서 자기들 목표를 모두 이루려는 수작질을 벌이고도 남지. 더러운 사랑에 도피와 제약회사 모두를 가지려는 수작. 아마 그것들을 이루려면 자기들 패론을 알고 있는 내 손발을 묶어놓아야만 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위협 편지도 남겼던 거고. 말을 마친 저는 누군가가 저희 집 문틈에 끼워놓고 사라졌던 쪽지를 남편에게 건넸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제삿날 치르게 해줄게 하는 쪽지였죠. 그리고 시아주버님과 동서가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사진 또한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주도한 사람은 동서일 거야. 아니, 확실해. 오늘 보니까 둘의 패론 사이를 동서가 주도하고 있더라. 일단 애들부터 피신시켜놓고 우린 막내 장례부터 잘 마무리 짓자. 두 사람의 처분보다는 동생의 장례식이 나랑 당신한테는 먼저니까. 마침 같은 생각이었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장
쌍둥이 아이들을 제일 믿을 만한 지인에게 부탁해 몰래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에게 장례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장례를 마치기가 무섭게 시댁의 제약회사의 주주총회가 수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보통 후계자 자리가 공석일 경우 새 후계자를 선발하기 위해 주주들 쪽에서 먼저 주주총회를 수집하는 관례에 반해 당시의 주주총회는 시아주버님과 동서 쪽에서 먼저 요청한 주주총회였죠. 아무래도 그들이 제 남편을 제거한 뒤에 제약회사를 통으로 꿀꺽해버릴 속셈이 확실한 모양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아주버님과 동서 쪽에서 제약회사의 연구소로 한번 나오라는 연락이 저와 남편 모두에게 줄창 쏟아져 오더라고요. 그들은 저와 남편을 한꺼번에 처리할 장소로 연구소를 택한 모양이었어요. 하긴 그곳만큼 비밀스러운 공간은 따로 없을 테니까요. 제약회사의 연구소는 출입을 허가받은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곳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구실로 남편과 함께 나가겠노라고 약속을 잡았어요. 바디캠과 소형 녹음기 등을 통해 그들의 행각을 증거로 포착한 뒤 모든 야욕을 세상에 공개해 한꺼번에 무너뜨릴 작정으로 말이에요. 다만 특전사 부사관 출신인 저야 큰 걱정이 없었지만 여리여리한 남편의 안전은 걱정이었기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겨주며 신신당부했어요. 저는 제 몸 하나는 충분히 지키고도 남는 사람이니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단 호신용 스프레이부터 뿌린 다음에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구실로 향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요. 저희가 집에서 나오기 무섭게 사사삭 하면서 누군가가 몸을 숨기는 인기척이 났어요. 그 인기척은 저희 부부가 차에 오르는 내내 뒤를 몰래 쫓아왔고 연구실로 향하는 저희 부부의 차를 향해 웰렌터카 한 대가 멀찍이 따라 붙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조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쪽에서 우리한테 사람 붙여놓은 것 같아 상황이 생기기 전에 우리한테 사람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위험한 것 같으니까 당신은 일단 차에서 내리지 말고 기다려. 연구실엔 나 혼자 들어갔다가 올게.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내가 남편이잖아. 잊었어? 내가 특정 부사관까지 다녀왔던 이유.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지켜주고 싶어서였잖아. 내가 그 사람을 지켜줄게. 알았어. 그런 일촉즉발의 분위기 속에서 저희 부부의 차가 연구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시아주버님과 동서가 무척 초조한 기색으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즉시 차를 주차시켜 놓은 저는 시아주버님과 동서가 차에 올라가서 차에 앉아 있습니다. 시아주버님은 차에 앉아 있고 동서는 차에 앉아 있고 초조한 기색으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즉시 차를 주차시켜 놓은 저는 혼자서 둘과 대면했습니다. 둘째는요? 재수씨 혼자 오셨나요? 왜 모르는 척이세요? 사람 시켜서 미행까지 붙여놓았으면 저희가 언제 집을 떠나서 어느 길로 도착하는지 정도는 수시로 보고받지 않나? 아님 혹시 이제 와서 발뺌이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미행이라뇨? 아니, 누가 그런 짓을. 재수씨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전직 군인 출신이라는 건 잘 알지만 위험한 상황을 너무 혼자서 맞서려고 하지 마세요. 재수씨는 우리 가족인데 막내 그렇게 된 것도 모자라서 재수씨한테까지 안 좋은 일 생기면 저희 집안 진짜 풍비박산납니다.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저 다 알고서 이 자리에 온 거니까. 하고 외친 제가 시아주버님과 동서가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사진을 내던지는 순간 줄곧 저희 부부의 뒤를 미행해왔던 렌터카가 저만 치서붕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끽 시아주버님 앞에 급브레이크로 멈춰졌어요. 바로 그 순간 운전석에서 내린 귀환이 시아주버님 앞에서 렌터카가 시아주버님을 향해 강목을 휘둘렸죠. 하지만 귀환의 강목은 시아주버님을 해치지 못했어요.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달려들어 달차게 한 방에 귀환을 제압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귀환을 제압해 놓은 뒤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동서는 혼비백산하며 주저앉아버렸고 놀란 남편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앞세운 채로 차에서 내려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듯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제 발차기 한 방에 실신한 귀환의 얼굴을 본 남편이 황당해하더라고요. 내막은 이랬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는 골칫덩이 고객 하나가 있었어요. 원래는 선배은행원이 담당하던 고객이었는데요. 선배가 다른 지방의 지점으로 발령을 가게 되면서 남편이 졸지에 떠나버린 진상 고객이었죠. 그 진상 고객은 은행에서 추천해준 펀드에 전 재산을 털어넣었다가 알거지가 된 사람이었는데요. 그 원망을 제 남편에게 쏟아내며 호시탐탐 해코지를 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더라고요.
일전에 저희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조금만 기다려 곧 제삿날 치르게 해줄게 하는 쪽지를 끼워놓고 사라진 누군가가 바로 그 진상 고객이었고요. 저희 부부가 연구실로 향하던 바로 그날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줄곧 저희의 뒤를 밟았던 사람 또한 바로 그 진상 고객이었죠. 그런데 진상 고객이 왜 일면식도 없는 제 시아주버님에게 강목을 휘둘렸냐고요?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유전제가 아주 강력한 가문이었어요. 담령하기 1수인 유전병만 꼭 닮은 것이 아니라 얼굴 또한 남편의 삼형제 모두가 꼭 닮아 있었죠. 달리는 차창 너머로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이 닮았어요. 그 바람에 진상 고객은 시아주버님을 제 남편으로 착각하고 강목을 휘둘렀던 것이었죠. 그러다 반사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인 저에게 단숨에 제압까지 당한 것이었고요.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유전제가 강력한 가문이었어요. 단숨에 제압까지 당한 것이었고요. 아무튼 시아주버님과 동서가 저와 남편을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오해는 그렇게 풀리게 되었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사람이 아주버님과 재수씨 사이에 폐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증거가 버젓이 있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사진,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사진을 주워들어 시아주버님의 면전에 들이밀며 따졌어요. 아주버님이 동서랑 짜고 저랑 제 남편을 해치려고 했었다는 오해는 사과할게요. 하지만 두 사람이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자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시아주버님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저랑 막내 재수씨랑 세미나 준비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멀쩡한 연구실 놔두고 세미나 준비를 호텔에서 한다고요? 거짓말을 치려면 좀 제대로 치셔야죠. 네, 세미나 준비 호텔에서 많이 해요. 운동선수들 합숙하죠? 그거랑 비슷해요. 같이 합숙하면서 세미나 자료도 준비하고 발표 준비도 하고 그래서 호텔방 잡았습니다. 증거 보여드릴까요? 말을 마친 시아주버님께서 제게 웬 휴대폰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동영상을 본 저는 귀까지 빨개져서는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어버리고 싶을 지경이더라고요. 그 동영상에는 호텔방에서 세미나 발표 연습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보세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도 세미나 앞두고는 다들 이렇게 합숙해요. 혹시라도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증거라고 말씀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세미나 발표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놓고 발음이나 제스처 같은 거 확인하면서 개선하는 거고요. 이제 좀 설명이 되었나요? 그럼 서방님 병실에는 왜? 서방님 병실에는 왜 안 오셨는데요? 한 달씩이나 지나고 처음 오셨던 날 동서랑 아주버님이랑 했던 그 이상한 대화는 다 뭐고요? 아주버님이랑 동서랑 둘이서 서방님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윤희 우리의 마음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윤희 했던 얘기들 말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벌 받을 거라고, 그건 누가 들어도 불륜 커플의 대화였잖아요. 그 순간 동서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사고로 사경을 해낸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먼저 큰아주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유전병 극복을 위한 신약 개발이 최종 완성 단계이니 지금 신약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요. 그게 남편 평생의 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남편 평생의 꿈이고 아내로서 그 꿈을 이루어줘야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남편을 당당하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큰아주버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연구에 최선을 다하자는 저희의 마음이 맞았던 거예요. 저희는 그날 남편 병실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자는 얘기를 했었던 거라고요. 그랬더라고요. 시아주버님과 동서의 폐륜 관계는 모두 저의 오해였어요. 유전병 극복을 위한 신약 개발의 마무리 단계였던 둘은 시동생의 생사위기를 무릅쓰어가면서 어떻게든 신약 개발을 마무리 짓자고 마음을 맞추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사를 오가는 막내 동생과 남편의 곁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나중에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대화를 나누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말고 시동생이 꿈이었던 신약 개발을 완수하자고 했던 약속이 그날 제가 시동생의 병실에서 엿들었던 대화의 진실이었어요. 두 사람이 출퇴근을 갑자기 함께하기 시작했던 건 시동생의 교통사고로 인해 동서가 운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기에 시아주버님께서 운전기사 노릇을 해주셨던 지고요. 둘이 함께 들어갔던 호텔 객실은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세미나 준비였죠. 신약 개발에 성공했기에 이를 학계에 보고하려면 세미나를 열어야 했거든요.
시동생의 장례식 당일 저희 부부가 엿듣게 되었던 주주총회 운운했던 말들도 제약회사를 꿀꺽하려던 속셈이 아닌 신약 개발이 성공했으니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에게 신약 개발의 성공을 보고하고 선언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장례식장 당일 동서의 입에 남모를 미소가 머금어졌던 건 마침내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쁨이었어요. 동서 입장에서는 남편 평생의 꿈을 마침내 이루어냈다는 심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신약의 정체는 바로 신약 개발이 조금만 빠르게 성공했더라면 제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경찰이 제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복구했는데 교통사고의 원인이 일종의 발작 증세 같다고 하더라고요. 발작? 설마 시댁쪽 유전병? 네, 혼자 운전하던 도중에 유전병으로 인한 발작이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사고를 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제 남편은 결국 집안 내력인 유전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더더욱 신약 개발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이 제 남편을 유전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요. 형님네 쌍둥이 아이들은 형님의 유전자 덕분에 유전병을 물려받지 않았지만 두 아주버님께서는 언제 단명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셨잖아요. 그럼 둘째 아주버님만 처리하면 된다는 말은 이제 둘째 아주버님한테만 신약을 투약하면 가문 대대로 내려온 유전병과 단명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는 뜻이었어. 당연하죠. 설마 제가 둘째 아주버님을 해치려고 했겠어요? 큰아주버님께서는 장례식 전에 이미 신약을 투약했으니 작은아주버님의 투약만 남았다는 말씀이었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시아주버님과 남편의 사연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저는 시아주버님과 동서를 동시에 끌어안아 엉엉 울며 사죄했어요. 제 남편을 살리려고 했던 생명의 은인인 줄도 모르는 채로 폐륜으로 오해를 냈고 심지어 사람을 해치려 드는 몹쓸 개차반으로까지 생각해버렸다면서요. 남편 또한 동서의 손을 꼭 잡아 깊은 사과와 뜨거운 감사의 말을 전했죠. 다행스럽게도 시아주버님과 동서는 저희의 오해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고 저희는 다시금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은 시아주버님과 동서가 만들어낸 신약 덕분에 유전병으로 인한 단면 걱정은 하지 않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다만 유전병이라는 것이 유전자를 직접 손대지 않고서는 완치가 불가능하기에 남편과 시아주버님은 주기적으로 신약을 투약받아야만 하죠. 하지만 신약을 제때 투약받기만 하면 유전병의 증상 자체는 완벽하게 억제되기 때문에 제 남편과 시아주버님은 사실상 유전병을 극복한 것과 다름이 없는 셈이랍니다. 아, 참. 유전병을 사실상 극복한 덕분에 반가운 소식도 하나 더 생겼어요. 남편이 시아주버님의 차량 조수석 시트에서 발견했다던 여자 속옷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시아주버님께서 만나는 여자분이 계셨더라고요. 시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포기하셨던 이유가 유전병으로 인한 단명 때문이었는데 그게 극복되었으니 아주버님께서도 늦가기 사랑을 시작하게 되셨던 거죠. 덕분에 신약을 개발해낸 동서의 기쁨은 2배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일생일대의 꿈을 모두 이루게 되었어요. 항상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을 얻게 되었고 남편을 해코지하기 위해 저희의 뒤를 밟고 끝내는 강목까지 휘둘렀던 진상 고객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었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